삶 껴안기 지은이 황창현 홍익출판사 파트 1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챕터 2 기적을 이룬 대신 기쁨을 잃었다.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나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다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운 나라인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대접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 전국에 울려 퍼졌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노랫말을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말로 상응되는 돈이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건국이념처럼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각오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에서 손꼽히게 발전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시절로부터 50년이 가깝게 흘러 이제는 새마을 노래 가사처럼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혀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 물신주의가 온 세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돈, 정치인도 돈,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돈 합니다. 한국에 머물렀던 영국인 저널리스트 다니엘 듀터의 책 코리아 The Impossible Country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엄청난 경제적 기적 뒤에 가려진 믿기 힘든 온갖 부작용과 희생을 빗댄 제목인데 번역 출간하면서 출판사가 붙인 제목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며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기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어 풍요롭게 살게 되었지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큰 희생을 치른 우리에게 딱 맞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돈을 얻은 대가로 인간이 누려야 할 진짜 행복을 많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을 일군 집안에서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등을 돌리고 형제끼리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을 이룬 대신 기쁨을 잃은 가정입니다. 돈은 많지만 사는 보람이나 기쁨이라곤 전혀 없는 인생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영국 저널리스트의 눈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온통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지옥에 비유해서 헬 조선이라고 꼬집는 말이 유행입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외침이라는 것도 알고 바뀌어야 하는 것도 잘 알지만 1950년대 전쟁을 겪은 세대와 비교하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목표를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두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은 현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건강한 생태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 존중받아야 하는 삶의 질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왜 침몰했나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돈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6,000톤급 이상 대형 선박은 배 밑에 평형수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파도가 험난하게 출렁여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00톤에 육박하는 세월호는 필요한 평형수를 4분의 1밖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4분의 3에는 물 대신 짐을 실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외면하고 돈을 챙긴 셈입니다. 그 결과 304명의 목숨이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그 중엔 아직 피지도 못한 소중한 꽃 같은 고등학교 2학년 250명의 학생도 함께 가라앉아 온 국민을 더욱 애통하게 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 불리는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메르스 환자 2명이 발생했을 때 병원이 곧바로 이 사실을 정부에 알렸습니다. 정부 역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2명의 환자 때문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곳곳으로 병이 삽시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위험성을 알면서도 열흘 동안이나 감췄습니다. 메르스 환자 진원지 중에는 대한민국을 추락펴락하는 대기업 소유의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을 서둘러 폐쇄하기보다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돈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때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국민의 안전도 생명도 나라를 지키는 국방도 엉터리로 처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아직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학생 250명을 팽목항 앞바다에 내던져 죽게 한 사건은 세월호 선주와 선장의 책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만 반세기 동안 외쳐온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불행한 사고를 2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받고 변화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가 변할 것 같은 조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세계 1위. 지난 여름 미국 서부 지역의 유타라는 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식당에 갔는데 백인 엄마 아빠와 나란히 앉은 자녀들의 생김새가 앞만 봐도 한국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식당에는 다른 미국 손님들도 세 가족쯤 있었는데 모두 한국 아이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국제입양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미국으로 아동을 입양 보낸 국가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2위는 필리핀, 3위는 우간다, 4위는 인도, 5위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들에 비해 훨씬 잘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해외 입양 1위를 하고 있으니 정말 부끄러운 세계 1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아프리카 잠비아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의 80만 평 땅에 농장을 꾸미고 소와 닭, 돼지도 기르고 옥수수 밭과 감자밭도 일궜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년 동안 10억 원 정도를 썼는데 사람들은 제가 있는 평창 생태마을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가서 봉사합니까? 요즘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오지에 나가 봉사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듣는 말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미국이 원조하는 밀가루를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걸 알고 밀가루를 성당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국민들에게 밀가루를 비롯한 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밀가루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 해서 밀가루 신자라는 말도 그때 생겼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지금의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배고픈 시기를 다른 나라의 원조로 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이 27,300달러입니다. 이 정도 살게 되었으면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나눠주는 건 당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 있는 인간이 할 일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의 도리, 직장인으로서의 도리,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람다운 도리가 무엇인지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만 모여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데 가장 인색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해외 입양도 세계 1등인데 남을 도와주지 않기로도 세계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보태서 또 다른 1등이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창 모임에 갔다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신부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이 반대했답니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지적 장애인 작업장만은 결코 안 된다고 했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에 핵시설은 들어와도 지적 장애인 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는 영어 문장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더라도 자신이 속한 지역에 이롭지 않다면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 공동묘지, 방사능 폐기장, 송전탑, 유류 저장소 같은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지적 장애인 작업장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남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져 사회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팔 걷어붙이고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머리에 띠 두르고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돈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이기적인 국민이 되었을까요? 사람의 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돈만 쫓는 경제의 동물이 되어버렸을까요?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면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는 나라의 건국이념은 나눔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역사의 길을 걸어온 핀란드는 12세기 중엽부터 18세기까지 650년 넘게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고 그 후 다시 100년 넘게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야 겨우 실질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는 핀란드 속담이 있는데 이 한 문장만으로도 핀란드 국민이 얼마나 힘든 세월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민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을 이룬 다음 어렵게 세운 나라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나갈 것인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때 핀란드 국민들이 세운 건국 이념은
콩 한쪽도 나눠 먹자는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할 때부터 나누기 시작한 핀란드는 국민 소득이 5만 달러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잘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핀란드를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삶의 질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핀란드는 대학까지 무료 급식은 물론 무상 교육입니다. 기숙사도 공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학생들에게 한 달에 43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석사 과정, 박사 과정까지 계속 공부하겠다고 하면 전부 무료입니다. 만약 일하다가 실직을 하면 2년 동안 실직 수당을 주고 구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이러다 보니 곧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직이 안 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학까지 잘 공부시켜 놓고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소송 이유였고 재판 결과 국가가 패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했습니다. 핀란드처럼 무상교육이나 실질 수당 같은 복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세금입니다. 핀란드에서는 7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 절반이 약간 안 되는 32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어렵게 일해서 벌어들인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핀란드 국민들은 기꺼이 세금을 냅니다. 콩알 한쪽도 나눠 먹자는 건국 이념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진 재물을 기꺼이 나누는 핀란드는 결국 국민 행복 지수 세계 1위라는 성적표를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국민은 나눔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공유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대출금을 껴안은 채 빚쟁이가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어른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달에 7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320만 원을 세금으로 걷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모두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결사 반대를 외칠 것입니다. 비슷한 역사적 상처를 안고 오늘에 이른 두 나라가 하나는 나만을 위한 사회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전체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정치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아니라 나눔과 배려, 관용과 헌신이라는 가치를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그런 고귀한 가치들을 일상의 습관으로 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없는 자들에게 함부로 의수대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못하다고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따뜻히 껴안아 주어야 합니다.